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나요? 한국은 ICBM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각종 규제 때문에 그런 무기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사 하나만 조이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선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걸어놨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됨과 동시에 마치 창고 안에 당연히 있었다는 것처럼 기존 사거리 제한을 뛰어넘는 미사일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이나 ICBM 같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불과 몇 주에서 한 달 정도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국내에서 마치 우스갯소리처럼 돌아다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과거 러시아로부터 많은 군사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가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기술을 줄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을 얕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어느 정도 쓸만한 기술을 넘겨주더라도 러시아는 한국이 장차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으로 견제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면 제 아무리 러시아라도 상황이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과거 러시아가 넘겨준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욱 발전해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까지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는 과거 불곰 사업 당시 잘못 내렸던 판단 하나를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그게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수면 아래에서 갑자기 흰 포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포말을 밀어 젖히고 수면 위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붉은 화염을 뿜으며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미사일. 예정대로라면 하늘 높이 올라가 목적지까지 비행해야 할 미사일이지만 이내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갑자기 휘청이던 미사일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180도 회전하게 됩니다. 중심축이 흔들린 미사일은 불길이 약해지더니 바다 속으로 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월 20일 영국 전략 핵잠수함 HMS 벵가드가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트라이던트2 미사일의 실패 장면이었습니다. 당초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대서양에 떨어질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이변으로 인해 제대로 엔진 연소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바다에 빠진 것이죠. 2016년 발사 이후 2024년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실패한 것이라 영국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2016년 당시 플로리다 해안에서 HMS 벤저스로 발사한 미사일은 항로를 벗어나 자폭하는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2024년에는 그보다 더 후퇴해 연료 문제로 제대로 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190회 이상 성공적인 테스트 발사를 진행했던 바 있는 트라이던트. 그런데 영국만 발사 족족 실패를 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죠. 영국이 이처럼 SLBM 발사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것과 다르게 한국은 손쉽게 발사에 성공하고 심지어는 연속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부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 2발을 연속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0초 간격으로 연달아 발사된 SLBM은 400km를 날아 해상 표적물을 타격해 파괴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21년 SLBM 첫 발사 소식으로부터 3년이 지나 연속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2021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SLBM 발사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SLBM 발사 기술 습득을 위해 가진 애를 쓰던 상황인데 한국이 먼저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심기에 상당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즉각 한국 SLBM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실제보다 과장된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다른 나라들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을 정도로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SLBM이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 아예 연속 발사까지 자신있게 공개하면서 북한에 되도 않는 중상모략과 해외의 의심을 통째로 철저하게 분쇄해버렸습니다.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수중을 가로질러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여러 번 맞추기까지 하면서 한국은 세계의 일에도 가짜나 우연을 논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 기술도 없고
심지어 이를 만들 부품조차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던 국가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국가들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급 기술을 보유하고 발사 실험도 일발필중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묘기가 가능한 것은 어떤 국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과거 러시아가 제공해준 미사일 기술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켓 기술, 정확히는 우주발사체 기술을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전해준 발사체 기술과 최첨단 엔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각 국가에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기술로 미래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독점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로 기밀 관리하는 최중요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런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로서 다른 국가에 절대 유출되지 않게끔 철저한 기밀로 이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지만 미래 경쟁에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끈끈한 인연도 좋은 명분이 됐죠.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라는 명목 아래 미사일 완성품은 물론이고 관련 기술과 부품의 거래까지 모조리 틀어막는 철저함을 보입니다. 당연히 한국을 대상으로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래서야 어떻게 해서든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했고 과학기술 수준도 미국에 비해 10년, 20년 떨어졌던 과거에는 흉내내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은 불가능에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1959년에는 인천 고잔동 해안에서 첫 국산 로켓이 시험 발사되면서 우주발사체 기술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978년에는 허큘리스 미사일을 본딴 배꼽 미사일이 200km 거리를 날면서 일정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본격 발족되면서 기술 발전도 빨라졌습니다. 1993년 발사된 한국형 과학관 즉 로켓 KSR-1을 시작으로 KSR-2도 빠르게 개발되었죠. 처음에는 1단짜리 단순한 로켓을 개발하는 수준이었지만 KSR-2에 도달해서는 2단짜리 고체 로켓을 만드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도 남아있어 고도 제한으로 인해 결국 개발이 종료되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블랙박스 속에 놓여 있었고 이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국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980년 공산권의 붕괴와 1998년 러시아의 디폴트가 결정적이었죠. 당시 혼란한 시대였기에 러시아에서는 인력 유출과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게 차관을 빌릴 정도로 심각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았죠. 러시아에게 빚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이용해 군사 및 과학기술을 빚 대신에 받아오는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불곰 사업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이때 한국은 실물 무기와 기술 청사진 등을 대거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당장 당면한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고급 기술을 팔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연히 우주 발사체 로켓 기술도 들어있었습니다. 항우연은 러시아 켈디시 연구소를 방문해 액체 로켓 설계 기술을 자문받을 수 있었고 13톤 엔진을 러시아 니히마시 연구소까지 가져가 최종 검수 및 연소 실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위기로 헐떡대는 사이에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기초 삼아 군사 기술 방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역사적인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에도 가까워질 수 있었죠. 3차에 걸친 우주 발사체 실험은 한국으로서는 모험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매번 수백억이 깨지는 발사체 실험은 언제 성공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다면 3번 다 쏘고도 실패할 가능성마저 있었으니까요. 미래 우주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는 인식과 동기는 있었지만 최초 성공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한국 입장에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웠죠. 1차와 2차 실험을 실패했을 때 항우연 과학자들은 크나큰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나로호 개발의 협력 파트너로 러시아를 지정한 대한민국은 3차 실험까지 꾸준히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기술의 테스트나 대신 해주는 격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테스트를 받고 돌아온 나로호를 항우연에 가져와 분해해보니 놀랍게도 러시아 최첨단 엔진이 난가라 엔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서야 러시아가 자국의 최고 기밀 중 하나인 엔진 기술을 써먹기 좋게 로켓에다가 끼워서 한국에 고스란히 보내줬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일단 지상검증용 발사체 기술이 필요했던 한국은 이를 러시아에 요청했고, 러시아는 엔진부를 모형으로 대체한 1단 GTV를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고 나니 러시아가 모형이 아닌 진짜 안가라 엔진을 끼워놓은 완전한 상태의 1단 GTV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빴던 나머지 엔진 제조사인 흐루니체프조차 모형을 따로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흐루니체프는 그래서 진짜 엔진을 넣어놓고 겉에다가는 모형 엔진이라는 표시를 달아 한국에 보낸 것입니다. 설마 모형 엔진이라 쓰여있는 GTV를 분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로요. 어쩌면 이들은 한국이 분해할 줄 알았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그런 기술 유출을 감지하지도 못할 만큼 충분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실물 엔진을 볼 기회가 없어 기술 개발의 벽을 느꼈던 한국 연구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가라 엔진을 신나게 분해해 모든 기술을 습득했죠. 당시 엔진을 발견했던 연구원은 몸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되돌아봤을 정도로 이는 한국 우주발사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 한국에게 GTV를 반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맺은 계약상 조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이전 받은 GTV의 소유권은 온전히 한국에 있었죠.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은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한국이 흡수한 안가라 엔진은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으로 그 미국조차 탐낸 기술입니다. 기존 엔진은 터보펌프에서 불완전 연소한 시커먼 배기가스가 나와서 엔진 효율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가라 엔진의 경우 불완전 연소됐던 배기가스를 한 번 더 태워서 엔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급 기술을 한국은 힘들이지 않고 고스란히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당연히 다른 발사체들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무와 SLBM과 같은 탄도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기술은 현재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그만한 고급 기술을 단 한순간의 실수로 한국에 홀랑 넘기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한국이 SLBM 발사 성공 소식을 전했을 때 러시아는 거기 쓰인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기술이 넘어가도 한국은 그 기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ICBM이나 SLBM을 만들지 못하리라 여겼던 러시아. 하지만 한국이 보란 듯이 SLBM을 쏘아올리자 러시아군 관계자들과 푸틴은 땅을 치고 실수를 후회했다고 하죠. 물론 지금의 성취가 전부 러시아의 덕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습득한 기술을 재현하고 실용화하는 것은 또 별개의 영역이니까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거듭했던 한국 과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취가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로호 개발 당시에 러시아 과학자가 버리고 간 종이를 밤새워 번역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기름까지도 주워 이를 완벽히 복원하려는 집념이 있었기에 안가라 엔진 기술도 한국에서 다시 빛을 본 것이라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소형 위성을 탑재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한국 독자 기술로 완성한 것은 물론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연일 우주 개발에 있어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액체 연료만이 아니라 고체 연료 로켓의 발사도 성공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뒤따라 잡을 로켓 기술 확보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한국을 도와줬던 러시아에 감사 인사를 보내며 언젠가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 원조인 러시아를 넘어 미국까지도 뛰어넘는 그 순간이 오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